이슈 초대석. 이슈 초대석 우리가 처음으로 초대를 하는데 최초로. 팟캐스트 네, 우리 게스트를 팟캐스트 최초로 단발성 기획. 전화 연결이 아니라 그냥 직접 스튜디오로. 직접 아니 본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급한가봐 지금. 뭐가 급해요? 어? 뭐가 급해? 사람의 욕심이란. 영화가 이제 흥행을 해야지 흥행을. 급할 게 뭐 있어? 사람의 욕심. 이 사람 크레딧이 올라간 영화가 3편이 한꺼번에 개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런 사례가 없죠. 이런 사례가 여름 없어. 시즌에. 배우도 그렇게 못해. 그렇죠. 황정민 씨도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힌트만 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미 1,100만 든 영화가 지금 개봉하고 에이, 있고. 그럼 너무 쉽잖아. 1,000만 든 영화 1년에 한 4-5편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물의 천편. 연상호 감독이라고 그러죠. 뭐. 네. 3편을 개봉하고 있는 연상호 감독을 네. 이 자리에 불러서 그 GV를 본격 GV를 해보려고 부산행과 서울역 그리고 본인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이성관 감독의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 이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것 같은데요. 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 자기 혼자서라도. 애가 혼자 어딜 가? 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수아, 너 여기 꼼짝말고 잠깐 있어?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지금 몇 호칸?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연상호 감독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상호입니다. 부산행을 표절해가지고 부산행을 표절한 서울역을 만든. 일본 네티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표절. 한 달 만에 표절해서 그림을 수만 장을 그렸어. 자기 영화를 자기가 표절합니다. 서울역 흥행을 축하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팔렸다며. 아 이게 부산에 나오고 나서 갑자기 많이 팔렸어. 사람 불러놓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 그 서울역이 완성된 지 한 1년이 돼가지고 1년 전에부터 벌써 해외 세일들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안 팔리다가 부산행 나오고 12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부산행 개봉했을 때 엄청 당황했어요. 이게 하루에 뭐 이렇게 스코어가 100만씩 올라가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그러니까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기준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0만? 갑자기 하루에 50만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지? 막 평일이라서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뭐 저희 뭐 서울역도 있지만 뭐 카이 같은 거 하루 관객수 보면은 몇 100명이에요. 갑자기 100만씩 보다가 몇 100명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 카이가 지금 다양성 영화 순위로 따지면은 서울역이 1등이고 2등이 카이야. 카이 이성관 감독의 카이 가다쇼에서 제작한. 예, 그 연상호 감독이 기획 제작을 한 작품인데 이성관 감독이 너무 짠한 거야. 아니 너무 저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2만이에요. 지금 2만 들었어요. 2만. 2만이에요. 거의 사이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충격이죠, 충격. 정말 이 냉엄한 여름 시장. 이성관 감독님 영화 중에 가장 상업적인 컨셉을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이 영화는 40만, 50만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든 영화인데 이게 여름 시장이 박스가 클 줄 알았는데 이 큰 영화들한테만 크고 그렇죠. 작은 영화들한테는 더 작다. 개봉일도 못 잡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지금 이성 감독님 전화 곧 드려야 돼요 이제. 아직 통화 못했어요. 위로 전화. 감독님 힘내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 해에 칸느 영화제와 앙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동시에 갈 수 있는 다른 영화로 감독이 누가 있을까? 이건 세계에서 최초다. 근데 동시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애니메이션과 자기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하루 차이로 개봉을 한.
보통 작은 영화의 서름을 많이 이제 겪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작은 영화의 서름만 겪는데 동시에 천만 영화의 영광을 네. 네, 동시에 겪는. 제 영화의 극장을 제가 뺏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새 영화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다양성 영화도 사실은 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200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역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영화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카이가 지금 극장이 독과점을 없고. 하고 있어서 자기가 제작한 영화의 스크린을 뺏고 있어. 네. 그리고 서울역은 또 왜 이렇게 다양성 영화 독과점을 하냐면 부산행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 모순 막 내부에서 덕분에 지금 서울역이 스코어가 생각보다 시원찮아가지고 부산행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로 지금. 아니, 역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영화라 그러면 사실 천만만 생각하는데 그 뒷자리로 붙는 게 100 지금 1160 몇만 붙었죠 지금. 1100한 20 몇만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 빼고 120만만 해도 지금. 그렇죠. 저는 사실은 내리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만 내리자. 됐다 이제 그만. 서울역 스크린 확보를 위해서. 아니 뭐랄까 이게 사실은 저는 스코어를 볼 때 1000만이 넘을 때까지 스코어를 좀 봤어요. 봤는데 1000만 넘고 나서는 사실은 스코어를 안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한 얼마가 붙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100만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1120만 정도. 거기에 또 20만이 더 붙은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서울역이 20만 원 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제가 그 여사오 감독님 스튜디오에 나오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사오 감독님 전작을 다 본 팬이 이제 서울역까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관객 한 분이 되게 대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감독님 돈 벌려고 부산행 만드신 거냐 이제 딱 그래서 도대체 그 영화를 왜 만든 거냐 하면서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제가 순교자가 되길 바라죠. 왜냐면 제가 보기엔 서울역까지 재밌게 본 분이라고 부산행을 보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왜 이런 상업 영화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근데 부산행을 먼저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작 다 보고서 그 전에 다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관계를 잘 모르는 그 관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부산행 같은 영화를 어쩌다 만드신 거지? 이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부산행은 제가 일종의 그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직감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된다라는 직감적인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이비가 2만을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상태 장난 아니었어요, 연성호. 네, 저는 이게 더 이게 뭐랄까,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조금 봤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사이비가 2만 보면 독립영화 치고 많이 봤다라는 소리도 듣고 좋은 평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러니까 BP를 아예 절반도 못 넘었어요. 예산을 크게 쓴 영화도 아닌데 손실률이 제일 뉴에서 했던 영화 중에 손실률로 따지면은 꽤 율로 높은 따지면 제일 높은 영화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했던 저희가 발광하는 현대사라는 이제 약간 성인용 IP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그것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화가 한 1억 5천짜리였는데 그거 뭐 한 5천만 원 남을 줄 알았어요. 금방 벌 줄 알았지. 근데 그것도 BP를 못 넘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를 들어가면서 서울역은 예산이 좀 컸거든요. 한 6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전 6억 정도 예산을 쓰면은 이게 영화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배급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작업 도중에 이 영화의 운명이 서울역의 운명이 사이비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작업을 이제 꾸준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독립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 1억 정도 혹은 이 돼지왕은 한 1억 정도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1억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아닌 상태에서 서울역이라고 한 작품이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냐 상업 영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서울역이라고 한 작품이 끝나면은 다시는 영화를 못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위기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영화의 의미만 가지고 사실 영화를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 이제 마침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서울역을 실사 영화로 만들면 좀 사이즈를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거의 하루 만에 부산행을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분 또 질문. 아 그분? 아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그냥 요즘에 보면 그런 이제 영화 보면 이렇게 작가 출신 감독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한테 굉장히 무력감을 던져준단 말이야. 왜냐면 작가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감독으로 막 딱 데뷔를 했는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근데 지금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실사 영화를 만들었는데 잘 만든 데다가 흥행까지 해. 뭐 이래서 그 친구는 그 얘기했어요. 실벤 쇼메라고 애니메이션 감독 있잖아요. 근데 그 실사 영화를 만든. 예,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그거 만든 그 감독인데 그분 좋아하냐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그분의 실사는 그분의 실사 영화는 좀 별로. 아마 저한테 질문을 줬던 그 관객분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어떤 거다. 느낌인지 알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만화책 같은 거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되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서 그 카이트라는 작품이랑 카이트 있죠. 그다음 메조포르테라는 작품을 정말 세죠, 감독이 카이트. 있는데 원래 그 감독이 원래 이제 그 캐릭터 디자이너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 미소녀 이런 걸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생각한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카이트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 되게 하드한 느와르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도 처음이고 하니까 이게 투자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포르노 업체에서 이걸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포르노 업체에서의 조건은 포르노 2컷만 넣으면은 이제 이걸 투자해주겠다 해서 카이트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메조포르테라는 작품이 또 나와서 마찬가지로 포르노 이제 2컷만 넣으면은 영화를 뭐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두 작품 다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포르노 컷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감독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카이트 리버네이트인가라고 하는 포르노가 아닌 걸 만들었는데 미묘하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독을 알지만 그건 안 봤어. 카이트만 봤지. 그게 미묘하게 그 뜬금없이 포르노 컷이 딱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갔을 때의 영화의 텐션과 그게 없었을 때의 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 근데 그게 뭐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걸 텐데 근데 이제 약간 어떻든 되게 마이너한 팬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마이너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아는 이거 사실 내가 대중과 이걸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심정이 있는데 그게 이게 대중과 뭔가 확 공유가 됐을 때 느껴지는 뭐랄까 무력감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부산행이 그렇게 제 색깔이 없어졌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례로 뭐 예를 들면 뭐 샘 레이미 감독의 이게 스파이더맨이 나왔을 때 아니 왜 전기톱으로 안 쓸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샘 레이미 오히려 스파이더맨에 샘 레이미의 색깔이 들어갔다고 좋아하죠. 조금 들어갔어도. 근데 부산행에는 그거보다는 좀 훨씬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샘 레이미가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을 만들고 팬들을 위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드래그 투더 인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셨어요? 쌤 심플하지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심플한 스파이더맨보다 그거야, 훨씬 재밌지. 파리가 오른쪽 콧구멍 들어가서 왼쪽 맞아요. 보면서 내가 할머니가 은행에 와서 돈 꺼달라고 그러는데 안 꺼줘가지고 근데 사단이 벌어졌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이제 뭐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색깔과 비슷한 영화를 실사 영화를 혹은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느낌으로 이게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영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 요새 이제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큰 영화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드라마로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드라마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드라마 뭐 케이블 쪽 특히. 저도 주변에 궁금해서 이제 관계자들 말하자면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기획이
생각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순식간에 기획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 투자 쪽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 영화의 컨펌을 거의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이런 내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다라고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투자사에서 뭐 신업도 아니고 그냥 그 컨셉 하나로 그냥 투자 결정이 났다라고. 네, 거의 제 전화 통화로 뭐 거의 결정이 됐어요. 뉴에서는 저도 이제 연상호 감독하고 사입하면서 뉴 분들을 계속 이제 만났는데 애니메이션 연상호 감독은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애니메이션 자체보다는 감독님 실사 큰 거 하나 하시죠. 뭐 이제 계속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이게 서울역이 좀비 프로젝트니까 이걸 이제 실사로 어떻게 해보면 그리고 타이밍이 제가 보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좀비라는 소재가 한국에서 이게 대중적인 소재가 아닌데 일단 서울역이라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고 연상호 감독의 장점이 결정이 되면 되게 빨리 해요. 좀비를 기차에 태우는 요 순간. 저는 이 순간이 정말 되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설국열차에 좀비 탔대. 그러니까 야 이건 무조건 되겠는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비가 기차에 탄 순간 부산행은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다들 그 아이디어만 딱 듣고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율이 찌르르 오면서 어. 이제 보통 기획자들이나 프로듀서들은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비행기에 좀비 태우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럼 다 나오잖아. 망해. KTX 탔으면 됐지. 아니 차라리 무궁화호를 타든가. 무궁화호 나오잖아 거기서. 마지막에 무궁화호로 도망가는 거. 근데 그거 무궁화호가 되게 비싸요. 그거. 빌리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제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하루 그 무궁화호 그 기장님이라고 하나 그 기장님이랑 빌리는데 거의 한 4천만 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표를 사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고 되게 이제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 기장님 컨디션도 봐야 되고. 그 어느 평론가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의미 부여를 했더라고요. KTX가 다 이렇게 파탄난 후에 결국 그 속도 KTX 속도잖아요.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속도의 어떤 이런 대한민국이 파탄난 후에 결국 도망가는 거는 느린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도망간다. 우리에 대한 저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그 두 기차의 기종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평론가가 평론가는 어느 블로그에서 봤나 이렇게 철도청에서 나오신 분 아니고? 아니 저는 제 의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 워낙에 영화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평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부산행은 사실은 뭐 영화를 기획을 할 때 사실은 영화적인 욕심도 있었지만은 몇 가지가 작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행을 할 때 흥행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흥행을 해야 한다? 난 이 흥행을 하는 영화를 만들 것이다라는 목표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거를 결정하기까지가 사실은 영화를 기획하는 중간에 제가 거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에는 어떤 톤의 영화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재색이 많이 들어간 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상업적인 버전이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뉴라고 통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팀에서는 조금 더 상업적인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를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고민을 되게 한 달 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하고 뭐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관둘까? 혹은 막 하지 말까? 뭐 딴 거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하고 살까? 뭐 애니메이션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만화나 그리고 살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다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좀 결심을 한 거죠. 이거는 내가 상업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오히려 투자사나 제작사와의 마찰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투자사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상업적 감독이 뭐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이게 지금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우리 이동화 PD님 첫 작품에 천만하셨어요. 지금 첫 제작 작품에. 네네. 레드피터였나? 화이를 이제 프로듀서하고 남과여 이창동 하시고. 감독 영화 프로듀서 하신
분이 이제 네. 연상호 감독하고 창립 작품을 했는데 1000만을 천만을 가졌고 그러니까 저는 네. 2만짜리 2개 하고 1000만 감독 보내드리는 보는 눈도 없는 PD가 되는. 참 진짜. 형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돈을 피해. 심지어 제가 영광 형 같은 경우는 그 뭐야 끝까지 가자 들어와라.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약간 느리게 사는 거 좋다고. 여기 돈이 싫으니까. 아니, 난 돈 따위는 관심 저랑 없어. 난 했으면 팟캐스트 2천만 해야 못 돼. 갔을지도 몰라. 팟캐스트 해야 나 되니까. 팟캐스트를 준비해야지. 팟캐스트 이거 3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천만 영화 따윈 난 싫어. 막 이런 거죠, 형이. 어클조 가는 길 반대로 가면 거기 돈이 있어. 아니 내 주변에 서성이면 돼. 어디로 갈지 좀 알려줘. 피해가게. 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전 작품을 통틀어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냐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부산행이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은 뭔가 제가 만들 것 같은 작품들인데 부산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끔씩 이제 부산행이 뭐 요즘에 IPTV 틀면은 예고편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남의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그런 낯섦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흥행이 잘 돼서 좋은 건가? 그런 거 좀 지나봐야 돼. 지나봐야 돼. 네. 부산행 보고 나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동료 평론가가 세상에 연상호 감독이 영화 엔딩에서 희망을 주고 있어. 엔딩에서 희망을 주고 있어. 애니메이션이었으면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군인들이 총을 쐈겠지. 그렇죠. 군인들이 빵 쏴서 음악 쫙 나오다가 갑자기 허무하게 딱. 근데 애초에 기획 자체가 엔딩은 그거였어요. 원래 그거였고. 좋았어 엔딩 괜찮아. 중간에 하여튼 저 좀 친한 친구인 최규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나리오 부산행을 제가 한참 부산행 때문에 고민을 막 할 텐데 규석이한테 시나리오를 보여줬었는데 규석이가 하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자면은 농담 삼아 이제 규석이랑 저랑 되게 오래 알았기 때문에 옛날 어렸을 때 뭐 사랑 단백질 이런 거 단편 할 때 규석이가 했던 얘기가 넌 10년이 지나도 지옥의 연상호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돼지왕하고 작년까지 돼지왕의 연상호. 돼지왕하고 나서 사입이 했어도 돼지왕의 연상호야 그랬었는데 부산행 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자기가 이게 만들고 나면은 부산행 연상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됐지.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돼지의 왕 마지막 대사를 잊지 못합니다. 이곳은 얼음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정말 그보다 더 차가운 육신이 뒹구는 이 세상이다. 막 시적이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얘기 돌아가서 그 관객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되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은 질문이었는데 왜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의 그 인물들의 움직임이 그 각기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골절이 다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의도냐 아니면 뭐 돈이 모자라서 그림이 모자라서 컷이 모자라서 그런 거냐 뭐 제작 방식의 문제지. 뭐 그런 좀비 액션을 위한 준비 아니었을까? 제작 방식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도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만드는 100년이 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돼지왕 때부터 저희가 만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연상호가 개발한 방식.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발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개발한 방식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데에 그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류라기보다 뭐랄까 이제 익숙치 않은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찾고 있는 중이고 서울역 이게 사이비 때까지도 어느 약간 발전 단계였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사이비 때까지는 발전 단계였다면은 서울역 때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좀 갔던 것 같고 왜냐하면 서울역이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은 사이비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좀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액션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좀 오히려 좀 그 오류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 공개 안 됐지만은 졸업반이라고 홍덕표 감독 신작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오히려 좀 낮았어요. 예산 더 적은데 어쨌든 좀 서울역에서 발견됐던 오류들이 많이 개선된 상태. 그 그림체의 디테일로 친다면은 사랑은 단백질이나 창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디테일 그림체 창이 사실은 창이 거의 3명이서 만든 작품인데 3명이서 한 4개월 작업해서 네. 뚝딱 나온 거야.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작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동작이 많지 않은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뭐 사이비 때는 좀 동작을 좀 많이 쓰고 서울역 때는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좀 동작이 없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게. 그림이 좀 어려워. 이게 액션이 많으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3D를 요즘에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연상호 감독은 3D로 캐릭터들을 표현해서 그걸 2D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업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고 나도 이제 도지안 볼 때 야 이거 페이퍼 애니메이션 같아. 인물들이 그 배경하고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속도가 내가 보기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제작비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일본의 스튜디오 진짜 전 레전드급의 애니메이션 만든 스튜디오가 작업한 단가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만도 못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 우리도 지금 이제 장효영 감독 애니메이션 들어가야 돼서 스텝을 구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을 했는데 한 명도 못 구했어.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 없어. 네, 사람 자체가 별로 없죠. 아무래 지금 9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연락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근데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 과들이 있고 관련 과들이 있는데 다 웹툰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두 군데가 있어요. 게임. 그게 게임이랑 웹툰. 좀 이제 기술 쪽 파트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약간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약간 웹툰으로 많이 가고 애니메이션으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질문이 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나 지금 그분을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분이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별로 안 낯은 좋아하는 또 스타일이라서, 가리시는 낯을 좀 가리고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독서를 품고 계시죠. 독서 그치 그때 그분이 진짜 무서운데. 네티즌 아니에요 네티즌. 아니 이게 GB 분위기로 대신 네, 저기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런데 이제 사이비 같은 영화 만들고 가족들하고 불화가 있진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있었고 그리고 아무튼 이건 이제 이어서 제 질문인데 부산행 이후에 가족들과의 관계 달라진 관계까지 해서 근데 기독교인도 종말론자들이 있어. 기독교에서도. 그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건 가족이랑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라도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좀 그래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이만밖에 안 봐서 있었어야 돼. 이게 영향력이 그렇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은근히 기독교인 중에서 사이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오히려 약간 어쨌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종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비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저는 이제 뭐 교회에서 막 테러도 당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를 꿈꿨던 거죠. 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인 파장이 좀 일어났어야 몰라요. 되는데. 사이비라는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분들도 뭐 저희 집도 전혀 뭐 저희 와이프도 뭐 굉장히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는데 사이비를 오히려 좋아했어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보 계열이신가 보다. 근데 사이비를 좋아하시긴 했는데 부산행을 더 좋아하셨겠다. 부산행을 더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일단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하고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와이프가 좀 좋아했던 같이 봤던 영화 중에 그런 거 좋아했어요. 뭐 따뜻한 색 블루 그런 영화 저 좋아하더라고요. 파격적인 거. 드라마인데 좀 센 드라마. 가장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세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산행 좀 액션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기획하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부산행은 이제 좀비 영화고 하니까
와이프는 좀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로 잘 아시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그 결과로서는 뭐 난리죠. 이게 뭐 집뿐만 아니라 뭐 온갖 친척들 지역 공동체까지. 네, 거의 뭐 마트 갔더니 저 이제 마트 가서 뭐 마트 아줌마랑 거의 얘기 안 하는데 마트 갔더니 아줌마가 최근에 영화를 만드셨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저도 지금 보러 가려고요. 막 이러시고 저희 아파트 앞에 부동산 아저씨는 매체와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인터뷰를 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되게 유력 매체가 아닌데 아주 인터넷에 디스패치 아닙니까? 많이 걸리지도 않는 되게 조그만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공배우가 저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사가 났다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연상호의 재산. 부동산에서 아파트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제 등기부등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몇 년도에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뭐 그리고 정치인이야? 빚이 막 이렇게 부동산 아저씨까지 인터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부동산 아저씨 막 멘트 연 씨가 돈을 잘 안 쓰지 평소에 막 이런 식의 멘트하고 민망해가지고 제가 대단하다. 아파트 앞에 담배 피울 때 그 부동산 앞에서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은 막 손은 드시고 막 그래요. 그 매체는 그걸 몰랐구나. 정산되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걸 모르고서 그냥 뭐 이렇게 극장에서 막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종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틀면은 정산 시기가 점점 늦어져. 빨리 내리라고. 몇명도 볼 것까지도 안 돼.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1차 정산, 2차 정산 이런 거 없나? 아니 그게 기준이 있어요. 코엑스 메가박스 종영 기준. 맞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단위로도 한 개관에 계속 틀 수가 있어. 그게 있어.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오래 틀면 안 돼. 이게 감독 연맥이는 건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사소한 질문. 그 부산행의 최우식은 야구 선수잖아. 네. 투수예요, 타자예요? 원래는 타자였어요. 원래는 타자였는데 그게 구분이 없을 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하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딱 그렇고 나 보자마자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거야. 최우식은 투수일까 타자일까. 근데 실제로 영화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투수면은 야구 공으로 좀비를 맞힐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액션 짜신 것 중에서 공으로 이렇게 던져서 빡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원래 4번 타자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4번 타자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안재홍이라든가 이런 느낌의 좀 뭔가 그런 배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동석 선배랑 너무 걸리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그냥 뭐 최우식 배우 같은 배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너무 그거를 이렇게 야구 선수 특징을 살린다고 뭐 공을 던져서 좀비를 맞춘 다음에 좀비 가랑이 사이로 세입도 하고 막 그런 슬라이딩도 하고 막 지옥 갑자원 막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좀 평범하게 다 가자. 그냥 뭔가 좀 너무 특이한 것들은 좀 빼자.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좀비도 사실은 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비 뭐 그거 할 때도 어디 뭐 인터뷰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뭐야 곡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스텝 중에 하나가 곡성을 하다 나온 스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곡성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게 다 보안이잖아. 보안이죠. 보안이지. 좀비가 나오는 건 아무도 몰랐지 사실은.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게 나온다는 건 아는데 그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시킨다라는 걸 알고 본 거예요. 그 미팅을 한번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 좀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한 동작은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다 보물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빼오셨구나. 다 가져왔죠. 거기서 진짜 좀비 한 명 나오니까. 네. 거기 좋은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다 썼어요 제가. 원래 그 쿠니무라 준이 이게 네 발로 그 원래 설정에서 막 네 발로 확 뛰고 다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쿠니무라 준이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뺀 것들 노인네 죽여라 이놈들아 막 저희 가져와서 나중에 보면은 질질 끌려갈 때 막 네 발로 뛰는 막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 댓글인가 어디서 본 건데,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잡혀가서 실험 대상으로 쓰인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산행 앞에 나오는 그 사슴 네네. 그거와 이제 같은 존재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그 노숙자에서 그냥 강제로 네네. 잡혀가서 그냥 실험 대상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버렸든 뭐 탈출을 했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시작이니까 네네. 네, 그게 이제 분명한 선명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것인가라고 이제 뭔가 추정하는 네. 뭐 저도 그거에 굉장히 많이 나도 이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물리는 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냥 그거는 어딘가에서 물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실험 대상이나 이런 거는 아니. 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어딘가에서 물렸다라고 하는 게. 평택에서 물려왔나? 근데 이게 되게 그걸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성 바이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무대 인사하러 돌아다니다가 배우들한테 자 유성 바이오란 영화를 만들자 그럼. 유성 바이오맨 네, 시놉시스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비 영화를 이렇게 많이 궁금해 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이게 가끔 저도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류의 영화들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가 레퍼런스로 했었는데 본지 되게 오래된 영화들을 다시 봤어요.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눈먼 자들의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봤는데 사실은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눈이 멀잖아요. 눈이 먼데 이 공포가 그 눈이 멀고 난 후에 인간의 어떤 인간군상의 어떤 그 변화 또 공포지만은 사실은 이 인간군상이 그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눈이 왜 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지에 닥친 불행이라든가 아니면 미지의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되게 좀 인간을 좀 괴물같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점도 사실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좀비 영화들이 그 원인들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러닝 타임을 할애해서. 근데 그렇잖아. 이게 작가 영화라든가 예술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명을 별로 안 해. 안 하고 그런 상황들만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뭐 여름 시즌의 블록버스터 같은 부산행 같은 경우는 원인을 주고 시작하는 거지. 여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그 괴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까지 누가 탔는데 걔 심은경인데 걔가 좀비야. 근데 걔는 어디서 왔는지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 프리퀄에 그럼 나오나? 근데 프리퀄에 안 나오는 거잖아. A 별점 1점. 뭐야 이게 왜? 부산행을 보고 그러면 이 원인이 여기서 나오겠군 하고 서울역을 봤는데 거기서도 안 나와. 표절 같아. 표절이야. 내용이 뭐 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빨리 표절을 하다니 나쁜 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월드 오브 Z도 사실은 원인이 안 나오고 그리고 워킹데드도 안 나와요. 그냥 세상은 좀비로 창궐해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된. 내가 보기엔 유성바이오는 군수업체야. 그 생각했었거든 사실. 보면서 유성바이오의 이제 군수업체에서 이제 군산복합체적인 어떤 그런 음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슈퍼 솔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저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이제 혹성 탈출에서. 그래서 근데 혹성 탈출이랑 겹쳐서 바로 잡았죠. 그 영화에서 얘기가 안 되는 게 많은 게 마동석 이 직업은 뭐냐? 전직 조폭이냐? 아니지 아트박스 사장. 우리가 얘기한 거고. 베테랑이 아트박스 사장이 이제 KTX 맞아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 할머니 둘은 관계가 맞아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할머니는 왜 좀비를 벼랬는데 저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저 할머니 좀비성이 인간성을 이기지 그거 못한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찍어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광폭해지는.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게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그게 두 명이 있었어요. 그 하려고 하다가 앉는 배우가 두 명이 있어요. 그게 할머니랑 그 안소희 배우 역할이 원래는 소희는 잘 시키신 거예요. 있었는데 잘 시키셨어요. 이게 콘티에도 그게 그림이 있었는데 콘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럴 듯한데 이게 얼굴이 되게 낯이 익은 배우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심은경 배우 같은 경우는 심은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되게 짧게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영화를 통해서 봤던 어떤 배우가 막 하는 순간 이게 괴기스럽다기보다 웃겨. 근데 감독님도 그
평론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할머니의 얼굴에 네, 왜 저 할머니만 네.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고서 네네네. 이제 왜냐면 그 다음 시퀀스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쪽이 다 몰살되는 게 이제 네네. 나오니까 네. 심판 직전에 어떤 고요한 평온함이다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 사실 굉장히 그거를 놓고 막 이제 이 영화가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지점으로 거기를 막 평가하는 그런 평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어려웠어요 거기가. 궁금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 그림이 안 너무 안 어울려서. 좋았어. 네, 안 좋기도 했고 그 씬이 사실은 시나리오 개발을 하는 당시에도 되게 어려운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이게 버전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했던 버전에는 이 죽는 장면이 없었어요. 죽는 장면이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대구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그 미로 같은 곳을 헤매다가 죽는 설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칸에서 이제 죽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버전에서는 성경이 문을 여는 장면도 있었고 성경이 상화를 조종해서 뭐 상화가 문을 깨고 들어온 버전도 있었고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할머니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화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뭐 할머니 둘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어떤 정치색을 띠는 사람이 사실은 그 두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할머니의 일종의 정치색이 약간 달라 반대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캐릭터들을 세팅을 할 때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는 일종의 이게 캐릭터들이 다 우화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종말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한다면 이게 세대 간 이슈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할머니 둘이 이데올로기 세대를 상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두 그냥 이데올로기의 세대인 거죠. 그 세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칸들의 사람들을 일종의 자멸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우화로서의 접근이 사실은 그렇게 잘 먹히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네. 이건 진짜 DVD 코멘터리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근데 일종의 뭐 어떤 평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자면 그 학살이 감독의 시선이냐라고 네, 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이게 읽었어요.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래 제가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에서는 되게 일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살이 일어나면서 이쪽 한 사람들 공유의 서구라고 하는 인물이 문을 열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려고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열려고 했는데 안에서 잠겨 있으니까 못 연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 영화 이게 찍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열려고 하는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 서구의 표정 약간 애매한 그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감독의 시선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거를 감독의 시선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되게 다른 루트로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학살 장면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 할머니 문 열 때 박수 쳐요. 통쾌하게. 굉장히 통쾌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그 반응이 굉장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되게 여러 군상들이 나오는데 관객이 어떤 쪽에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입을 해서 보느냐, 혹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가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신이지. 내가 봤던 가장 재밌는 반응은 그거였어요. 마동석은 이미 좀비가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걔가 완벽하게 그렇게 팔에 이거를 하고 마치 매뉴얼이 익힌 애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걔는 분명히 그 전에 좀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다음 용병 걔는 이렇게 외국 용병 이런 거 출신인데 걔는 외국에서 이미
겪은 적이 있었다. 아 미국에서 어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외인 부대 이런 것처럼. 근데 난 그거 보면서 난 영화를 쭉 보다가 가장 탁 걸렸던 장면이 뭐냐면은 마동석이 이제 막 아버지는 뭐 이렇게 아버지 희생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 갑자기 영화 쭉 가다가 여기서 왜 되게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걔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심지어는 애도 안 낳는데. 네, 캐릭터가 아버지한테. 아니거든. 근데 그 나중에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아 쟤는 저런 얘기 저렇게 입방정을 떨어져 쟤는 죽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막 부여하는 거지.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보다가 아, 저래서 쟤는 죽은 게 아닐까? 저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누가 죽을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구가 그 화장실 그 수완과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서구는 죽겠구나라는 거를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이제 공유 배우한테도 얘기했던 게 수완이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공유 배우가 그럼 같이 있어줄 거지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데 그 공 배우한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처럼 연기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뭔가 직감이 됐던 거죠. 마치 상화가 그 아버지는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희생해. 그것처럼 마치 이제 서구도 뭐 같이 있어줄 거죠? 아니 같이 못 있어줘. 난 곧 죽을 거야. 혹은 나는 네가 가는 길에 가지 못해.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전제가 사실은 되어 있어.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페북이나 이런 데 떠도는 그 마동석 짤방이 있어요. 이렇게 야 너 좀비 이리 와. 막 좀비. 그 마동 선배가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보셨어요? 그 이제 어느 드라마 현장인 것 같은데. 384 기동대. 기동대였는데 이제 그 후배 배우가 막 좀비 분장을 하고 막 가. 그러면은 마동석이 문에서 나와. 그래서 좀비한테 야 일로 와. 그러면 좀비가 막 도망가. 야 너 좀비 일로 와. 도망가. 근데 이게 확실히 이번 영화를 하면서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배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이제 많이 느꼈어요. 마동석 선배는 그냥 나오기만 해도 그냥 되게 분위기가 씬이 확 살지. 그냥 사람들 즐거워해요 그냥. 뭐 별 얘기 아닌 얘기만 해도 되게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동석 선배가 진짜 진지한 혹은 뭐 악역 같은 거를 할 수 있나 막 들기도 하고. 그동안 악역 많이 했기 때문에 악역 되게 많이 했고. 그 장면이 제일 재밌잖아요. 애한테 내가 만든 거야. 맞아. 함정 같은 영화 보면 또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무섭지. 함정. 그 이제 역할들을 되게 뭐 굿바이 싱글도 그렇고 이렇게 깎아주니까 그게 나오는 재미가 있는 거고. 아마 이런 양가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김희성 씨가 연기한 그 이승 선배 굉장히 나중에 불쌍하지 않나요? 아저씨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리뷰에 내가 그게 진짜 재밌게 맞아. 읽었던 리뷰인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던 이제 후배가 쓴 리뷰인데 그 친구가 좀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김희성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서로에게 좀비가 되기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김희성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표면적으로 되게 악역인데 그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되게 나야 이게. 연상호 감독이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나는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의성 선배와 서구가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잘생기고. 그쵸. 아니 딸이 있잖아. 딸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자식 있어. 자식이 있을 거라고 엄마 생각해요. 얘기하잖아. 엄마 얘기. 엄마도 있고 그 누나가 굉장히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성공 중심적인 그 삶을 살고 엄마로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못한 거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란. 그건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무슨 이렇게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런. 네, 그렇죠. 근데 의성 선배 제가 예전에 이제 너무 부담을 많이 줬던 게 김희성 선배한테 그 뒤에 그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 붙인 이름이
있었어요. 씬 이름 애기 용석이라고. 애기처럼 해줘라. 진짜 떼쓰듯이. 아저씨 막 이렇게 기처럼. 네, 그렇게 이제 김윤호 선배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그 촬영 내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거야. 이 애기처럼 어떻게 하지? 진짜 아저씨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영선 목소리로. 중간에 항상 그래서 영감도 그거 진짜 애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처럼 하셔야 된다고. 완전히 애기가 돼야 된다고. 응애 해야 된다고.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씬을 촬영하는 날 김희성 선배한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영감도 나 오늘 기저귀 차고 왔어. 메소드 하려고 오늘 난 기저귀 차고 왔어. 근데 그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폭염주의보가 있었어요. 그 씬을 찍는 액션 씬을 찍는 올해 안 날. 찍은 게 다행이야. 작년에 그러니까 찍은 게 다행이야. 이게 근데 올해는 되게 습한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찍을 때 거의 폭염주의보가 3일 4일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을 텐데 그 기차 무광호 열차가 이제 그 땡볕이잖아요. 이게 막 열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이제 김인성 선배는 거기서 찍고 죽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제 사람들 박수 받고 꽃다발 받고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김인성 선배가 마지막 씬을 이제 찍을 때 아사히 맥주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감독 옆에 보면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탁 넣으시면서 나 오늘 이거 딱 촬영 끝나면은 이거 원샷 딱 하고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겁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 아사히 맥주를 안 드시고 그냥 가셨어요. 삐졌구나. 애기 용석은 삐지고 말았다. 너 먹어. 안 먹어. 근데 저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뭐 공유 배우랑 싸우는 씬도 찍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액션 배우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게 막 때리면은 뭐 잘 맞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배우하고 배우 둘이 액션을 하는 씬이고 그 기차에서 하는 거라 하기 때문에. 그 무술 감독도 진짜 나중에는 이제 너무 날씨 덥고 그러니까 진짜 멘붕이 막 온 거예요.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사히 맥주를 안 드시고 그냥 올라가요. 매 뺐구나. 매 뺐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독님 다음 작품 벌써 시나리오도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시나리오가 나와 있죠. 프로필에 떠. 아 그렇더라고요. 프로필에 떠. 이거 내 모르는 영화인데 곧 나올 영화가 이미지도 없이 제목이 떠 있어. 지금 계속 연상호 감독이 감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계속 영화인 검색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어. 힌트 좀 주시면. 아 다음 영화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산에 이게 제가 좀 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시나리오가 없으면은 불안증의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감독들이 저런 병에 좀 걸려야 돼요. 영화 끝나기 전에 다음 아이템이 세팅이 돼 있어야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부산행을 크랭크인 하기 직전에 한 편 썼어요. 한 편 썼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어요. 상업적인 영화 아니었는데 부산행 크랭크업을 하자마자 사실 한 편 썼어요. 한 편 쓰고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편 더 썼어요. 그래서 3개가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은 3개가 있는 상태여서 최근에 이제 이 다음에 뭘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정했고 다음 영화 이제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로 정해졌죠. 초능력자가 나오는. 네, 초능력자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국식의 뭐 히어로물이라고는 얘기하기 되게 힘들고 오히려 뭐 인크레더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황당한 얘기. 예를 들면 아주 정의감이 없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남자와 정부라기보다는 어떤 이 사회 한국 사회와의 대결인 거죠. 네. 근데 감독님 이렇게 영화에서 뭐 비인간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뭐 이번에 좀비도 그렇지만 네. 돼지의 왕 되게 동물로 이제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승사자들 나오는 그리고 천사가 나오고 아니면은 그 사랑의 단백질 아예 동물과 인간이 한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뒤엉켜 있다라는 그런 되게 많이 들고 그게 애니메이션 단순히 애니메이션적인 상상력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한국 제목 기묘한 이야기. 재밌었죠. 뭐 되게 Stranger Things. 예, 그거 보면서 되게 느낀 게 이게 그냥 취향의 집합체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뭐 많은 그뭐에서 뭐 E.T.도 나오고 뭐 고니스도 나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뭐 아키라도 돼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취향의 집합체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약간 제가 좋아했던 취향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이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예를 들면 노인제트라고 하는 그 일본 오토모가지오가 기획에 참여하고 원안에 참여했던 작품이 있는데 되게 골 때리거든요. 사실은 그 노인을 돌보는 그 로봇으로 인해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인데 그 노인제트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했었고 그런 톤 앤 매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력이라는 영화를 좀 기획을 하면서 그랬던 생각을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염력이라고 하는 실사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톤 앤 매너의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조금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서 되게 잠깐 빛났지만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균동 감독의 맨이라든가 장선우 감독의 뭐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사나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잠깐 되게 독특한 영화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창동 감독님이나 뭐 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치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없어졌어요. 심지어 뭐 김지훈 감독님도 거기에 좀 이어서 뭐 반치광이라든가 조용한 가족 같은 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어요. 미지원 같은 거 나오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요즘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영화를 할 때 그래도 영화를 그냥 뭐 아이디어가 나서 쓴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톤 앤 매너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정해져야 이거 뭔가를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근데 어렸을 때 봤는데 나는 좋아했는데 요즘엔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뉴에서 투자하시죠? 네. 몇 작품 계약돼 있으세요? 서서히 좀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러시죠? 좀 아마 감독님 됐어요. 당분간 시나리오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나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 연상호 감독 뭐 하냐고. 아니 아예 시나리오를 드릴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걸. 몇 분 연락 오셨다가 사실은 제가 좀 지금 제 것도 해결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연상호 감독을 모시고 서울역 부산행 얘기를 좀 들었고 그 애니메이션 전반 산업의 전반에 대한 그리고 뭐 저도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깊게 얘기했는데 연상호 감독이 되게 진지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영화의 방향이라든가 그 영화의 뭐 레퍼런스라든가 영화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잡고 잘 나오셨네요. 우리 또 진지한 팟캐스트.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재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재밌게. 아무튼 재밌었고요. 뭐 연 감독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올여름 굉장히 부산행이라는 영화와 서울역이라는 영화로 극과 극의 병을 받으며 정말 자기 영화가 두 편이 같은 시기에 개봉했는데 두 편이 서로를 향해 싸우고 있는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 두 편의 그럼 평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화를 볼 때 뭐 감독이라든가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잖아. 심지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렇고 부산행을 표절했다고. 근데 그 맛에 보는 거예요, 또 영화는. 근데 사실은 그게 대중 뭐 평점이 뭐 그게 4점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그 일종의 그 현상이 재밌더라고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중적인 영화. 그다음에 서울역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부산행을 공격하는 영화. 서로 두 영화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그걸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카이는 걔네들 보고 있어. 먼 발치에서. 그래서 나도 저 싸움에 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영화가 내적인 의미로도 서로를 공격하고 있고 외적인 어떤 극장 스크린 확보에서도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되게 희한한 상황에서 되게 감독으로서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윤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 테고 그게 뭐 삶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를 같은 시즌에 개봉하는 건 그러니까 좀 또 피해야 되지 실사영화를 또 할 않을까요? 테고 근데 이거는 감독이 여름에 결정할 하나 수 있는 추석에 하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는 이게 지금 실사영화 이제 실사영화 하는 걸 염력 얘기- 만드시면 염력을 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 촬영 만드시고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러려면 능력이 하나 배급 있어요. 배급 사진 써놓은 게 그래야 돼. 있는데 써놓은 시나리오 얼굴이라는 시나리오가 되게 그 옛날 거잖아. 옛날부터 이제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제 그 전에 애니메이션들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상업적이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실사 영화고 애니메이션은 아직 지금 들어가는 게 없고. 근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이게 지금 뭐 자기 돈으로 만들면 되지 이제.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얼마 들지도 애니메이션 않는데 정도야 뭐.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얼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제가 영화 외적인 부분이 아닌 영화 내적인 부분에서 아 내가 영화적인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 당분간은 어쨌든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는 또 큰 예산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영화라서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일단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오늘 재밌었고요. 이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 감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Three, two, one. 아